수업을 진행하죠. 지난 시간에 10장을 봤습니다. 무역정책 마지막 한 부분 남아 있습니다. 특혜 무역협정, 소위 이제 무역협정입니다. 개별 국가 간의 무역협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위 FTA라고 그러죠. FTA. FTA는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자유무역.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자 간에 또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을 맺기도 합니다. 이런 걸 통칭 다 아울러 가지고 특혜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무역협정이냐? 특혜를 주기 때문에 무역을 협정하는 거죠. 두 나라끼리 왜 하느냐 그러면 두 나라끼리 서로 특혜를 주자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서로 특혜를 주가지고 서로 우리 같이 잘 살자, 아니면 서로 뭔가 하면 경제 성장을 더 잘하자 라는 차원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반적으로 특혜 무역협정은 회원국 상호 간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지만 여타 국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무역협정입니다. 그래서 무역에서 첫 번째 혜택이라 그러면 낮은 관세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일반적인 특혜 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특혜 무역협정이 WTO 체제 하에서는, 아니면 이의 전신인 가트 체제,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가트부터 시작해서 WTO까지 그 과정에서는 이런 차별적 무역 정책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의 가트의 제일 큰 정신입니다. 지금은 이제 WTO에 흡수가 되어 있지만 가트 협정의 제일 큰 정신은 이 모든 국가들은 가장 낮은 관세를 지불하는 국가보다 높지 않은 관세를 지불할 것이라고 약속한다는 거죠. 즉 2차 대전이 끝나고 가트 협정을 맺으면서 그 협정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MFN, 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Principle입니다. 즉 협정 맺고 있는 나라끼리, 가트 협정, 지금은 이제 WTO 협정으로 확대 개편됐지만 그 맺고 있는 나라끼리 서로 다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 라는 것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낮은 관세를, 그러니까 그 나라가 부과하고 있는 관세 중에서 제일 낮은 관세를 이 협정국끼리 다 대접을 해준다 라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상호주의를 깨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자체가 대공황, 그 다음에 대공황 때문에 그 파생되었던 자국우선주의, 아니면 끼리끼리주의, 그것이 이제 공황을 엄청나게 키웠고, 그 다음에 그게 2차 대전까지 일으킨 배경이 됐다라는 차원에서 다시는 끼리끼리주의, 상호주의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상호주의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내하고 어떤 나라만 뭔가 더 낮은 관세를 우리 하는 걸로 하자라는 그런 협정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WTO 체제 내에서는 그 특혜 무역 협정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최혜국 대우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 협정 당사가 국끼리는 최혜국 대우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FTA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에서 예외는 제로 관세일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끼리 협정해가지고 서로 제로 관세를 하겠다, 그건 안 맞는 거죠. 더 낮은 관세를 해주겠다는 건 안 되지만 제로 관세는 허용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맺고 있는 FTA, 나라 간의 FTA는 대부분 상호 간의 제로 관세 FTA입니다. 관세를 없애는 것.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로 상호주의를 없애는 게 목적이지만 또 하나 상호주의도 없애고 관세도 낮추는 것이 국제무역협정의 목적입니다.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로 관세 정도는 또 다른 방향에서 뭔가 하면 전체 방향이 맞다. 그러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이제 허용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특혜 무역협정, 나라 간의 FTA 맺는 것은 대부분 이제 제로 관세에 대해서 다 제로 관세를 허용하는 나라 간의 그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FTA, 그러니까 자국에서 뭔가 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낮은 관세는 협정은 해당이 안 됩니다. 협정이 아니고 제로 관세 협정이죠. 이런 걸 특혜 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자, 관세율이 0이거나 거의 0으로 책정되는 두 가지 형태의 특혜 무역 협정이 있습니다. 근데 FTA하고 관세 동맹 이런 게 두 개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고 뭐 사실은 옛날엔 관세 동맹이 셌죠. 이거는 이제 0은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특혜 무역 협정을 맺는 게 크게 봐가지고는 두 개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FTA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인데 뭐 자유무역협정이고 그걸 뭔가 하면 두 국 간의 협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다국 간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 간에 했는 것을 자유무역지역 프리트레이드 에리어라고까지도 합니다. 회원국들 사이에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협정이고 각 회원국은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독자적인 무역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세를 할 수 있지만 협정 내끼리는 뭔가 하면 다 무관세 거래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자유무역지역 또는 협정이 나프타라고 되죠. 나프타는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근데 이게 북미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이 나서 가지고 미국하고 국경을 맺고 있는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맺은 협정입니다. 그래서 3국 간의 자유무역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그러니까 유세에 나왔을 때부터 나프타 협정을 없애겠다라고 했습니다. 나프타가 이 협정을 지금 이게 뭘 바꿨더라?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USMCA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USMCA.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은 나프타가 이름이 USMCA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바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나프타 협정을 깨겠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수입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의 무관세 수입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친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손해를 안 보겠다. 그러면서 뭔가 하면 나프타 협정을 깨겠다라고 했는 거죠. 근데 이제 깬다기보다는 이제 협정을 다시 그 내용을 훨씬 더 좀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이름까지 같이 바꿨죠. 바꾸면서 이름을 USMCA로 바꿨습니다. 이름은 왜 이 이니셜 5개가 있는 거는 알겠죠. US는 미국이고 M은 멕시코고 그 다음에 CA는 캐나다. 그러니까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USMCA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나프타 협정을 이제 이름을 바꿨죠. 바꾸면서 이제 그 바꾼 내용은 사실은 이제 멕시코에서 수입품들이 실제 이제 멕시코를 위해 가지고 멕시코가 조금 더 잘 살아야지 미국하고 국경을 하고 있는 멕시코가 잘 살아야지 미국도 편하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협정을 맺어줬는데 그게 이제 멕시코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멕시코 이외 제3국들이 멕시코 근처에 멕시코에 와가지고 공장을 지으면서 미국이 다 수출 기지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진짜 멕시코의 부가가치가 안 떨어지고 대부분 중간재를 다 만들어 와가지고 거기서 단순 조립만 해가지고 미국에다 실어내는. 그러니까 거의 신용왕 멕시코에서 생산해가지고 미국에다가 무관세로 수출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 뭐 기아자동차, 뭐 현대, 삼성전자, 뭐 LG전자 그런 공장들이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많이 넣었습니다. 제한을 넣은 것이 뭐 부가가치를 멕시코에서 뭐 25%인가 30% 이상 있어야만이 소위 무관세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바꿨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어쨌든 그 협정간 당사국끼리는 서로 무관세고 그러나 다른 그 협정 이외 국가끼리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무역 정책을 하는 그것을 자유무역협정 또는 자유무역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혜 무역협정 중에서 또 하나 대표적인 게 관세 동맹입니다. 회원국들 간의 자유무역을 허용하나 비회원국들에도 공동무역 정책을 하는 그런 협정이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EU입니다. EU.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 또 이게 관세 동맹 기능을 하지는 지금도 여전히 합니다. 예, 관세 동맹 한다, 맞다. 예. 그러니까 EU 자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회원국들 간에 어쨌든 이 무역 협정에 대해 가지고는 무역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동일한 정책을 하는 겁니다. FTA하고 제일 큰 차이는 무슨 그 각자 다른 나라에 대해 가지고 다른 관세 정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에 EU 내에서는 모든 물건에 대해 가지고 모든 나라가 동일한 관세 정책을 합니다. 동일한 무역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뭐 종종 그 마찰이 일어나는 산업은 철강 산업입니다. 철강 산업인데 미국에서도 반덤핑 관세를 먹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자율 수출 협정을 통해 가지고 뭐 서로 무마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아니면 영국이나 독일하고 개별적으로 그런 일이 생기진 않죠. 그게 이제 EU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맞았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EU 내에, 그러니까 유러피안 유리언 전체가 뭔가 하면 동일한 하나의 그 공동 무역 정책을 하기 때문에 상대가 한 나라, 개별 나라가 아니라 EU 전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사실은 서로 자기들끼리 뭔가 하면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훨씬 더 자유무역 하면서 좋게 살자. 유럽이라는 것은 뭐 따져본다 그러면 뭐 혹시나 유럽에 영화 봤으면 알겠지만 국경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사실은 셴겐 협정에 따라 가지고 국경 자체를 다시 뭐 안 가지고 있죠. 그냥 줄만 꺼져 있지만 다니는 데서는 전혀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럽 전체를 한 나라로 그냥 한 유럽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이제 유럽 통합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뭐 통화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사실은 이 유로가 발족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나라마다 돈이 다르니까 엄청난 비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바로 옆 나라 갈 때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많이 모였던 가게들이 환전상이었습니다. 바로 조그만 옆에 나라 가도 뭔가 하면 돈이 다르니까요. 그런 엄청난 비용이 생겼는데 이제 그게 유로로 통합되면서 이제 그 비용은 많이 줄었죠. 그 비용도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 전체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거의 한 나라로 우리가 보자. 라는 것이 이제 통화론자고, 그게 이제 그 EU를 만든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유무역, 관세도 안 매기고, 한 나라로 봐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같이 잘 살자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개념을 확대해가지고 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게 또한 장점이라는 것이 이 한 나라 덩치가 크면 외국에 대해 가지고 협상력도 크십니다. 그러니까 한두 나라가 아니라 한 20개 정도 나라가 다 합친, 그러니까 그 규모가 EU의 규모가 미국 정도 규모가 되는 거죠. 개별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로 한다 그러면 뭐 미국에 대해 가지고 상대가 안 되지만 그걸 다 합치니까 거의 미국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 협상력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장점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뭔가 유럽에서는 이런 경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공동체를 현재 돼 있는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뭔가 하면 이 관세 동맹을 했던 거죠. 이 관세 동맹은 한 40년대, 5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50년대. 그러니까 무역에서는 아주 일찌감치부터 이런 경제 공동체적인 이 행동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국끼리 자유무역도 할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동무역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유럽 통합분들은 더 나아가서 유럽의 그냥 정치 체제까지도 합치자라고 해가 만든 것이 유럽의회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를 합친 그런 의회를 만들어서 유럽급을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통합론을 나가고 있는데 쭉 잘 나가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 통합론이 조금 삐그덕합니다. 삐그덕한 것이 통합론에 대해 가지고 전체의 그 합의를 잘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뭐 반대 여론이 굉장히 심하죠. 굉장히 심한 것이 하나 나온 제일 큰 예가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이 더 이상 그 통합론에 그
이 합의를 못 하겠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이 EU에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빠져나왔고, 실제 뭐 통화에 있었어도, 돈에 있었어도 영국은 여전히 파운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로를 할 때도 영국은 유로에 조인을 안 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이제 EU가 발족되면서 이제 통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조인을 안 한 것이 영국이 조인을 안 했고, 그러니까 조인을 안 한 이유는 그거죠. 영국은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로에 조인한다 그러면 더 이제 환전 필요가 없어가 편안해지지만 통화 정책의 자율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금융이 제일 강한 영국은 그건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유로에 가입을 안 한 셈이고, 그 다음에 동일한 뜻으로 스위스도 유로에 가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더라도 스위스는 여전히 자국의 스위스 프랑이라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로 간다 그러면 그때는 환전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자기는 뭐 독자적인 정책을 쓰겠다. 항상 스위스는 이 독립을 유지하죠. 독립이라는 것이 이제 뭐 중립국, 영세 중립국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독일의 유럽 전체의 전쟁 중에도 항상 스위스는 빠져 있었습니다. 조금 색다른 정치 노선을 택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게 이제 현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유럽이 관세 동맹을 했었습니다. 관세 동맹을 했고, 지금 또 여전히 관세 동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 나라들하고의 무역 분쟁은 개별 나라하고 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신문 기사를 보면 EU하고의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됐다라고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혜 무역 협정이죠. 근데 이건 이제 EU 정도 하나가 있고, 대부분의 특혜 무역 협정은 지금 현재 이거 FTA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래서 양자 간의 자유협정 무역이 많고, 물론 이제 초기에 제일 유명한 건 이거였죠. 나프타에다가 지금 USMCA지만,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최근에 양자 간 자유무역 협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온 것은 그 교재는 안 들어와 있지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환태평양 자유무역 협정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환태평양이라고 이야기하면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나라를 본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많은 나라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뭐 한국, 뭐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다음 더 나가면 남미, 뭐 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까지도 다 환태평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끼리 뭔가 하면 어떤 자유무역 협정을 맺자라는, 한때 그러니까 한 10년 전까지,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환태평양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뭔가 그 모임이 많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서로 이 공유를 하기 위해 가지고 모임이 많았습니다. 모임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중국이나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게 되니까 미국에서도 뭔가 하면 그쪽이 성장하는 쪽하고 같이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그런 차원에서 그게 한참 가다가 요즘은 이제 삐끗했죠. 한참 가다가 그 자체를 프리트레이드 에리아를 만들자라는 논의까지 생겼습니다. 생기다가 이제 삐끗하게 된 이유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좀 이제 정치적으로 다른 노선을 이제 드러냄으로써, 이제는 뭔가 하면 그게 아니라 그 환태평양에서 중국 노선과 친중국 노선으로 양쪽 무역 협정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미국, 일본 이런 쪽으로 나와서 적극적으로 우리 편끼리 프리트레이드 의뢰를 하자라는 그런 이제 하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뭔가 하면 자국 우호적인 나라들끼리 다 합쳐가지고 반비적으로 뭔가 우호적인 나라끼리 합쳐가지고 자유무역 협정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지금 이제 상당히 지금 이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거래입니다. 국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간의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바뀌고 굉장히 또 알력도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무역론 책을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고는 있지만, 요즘 벌어지고 있는 무역에서의 현상을 보면 교과서는 필요가 없죠. 정치적으로 뭐 모든 것이
결판이 나고 있는 이런 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고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정치가 우선되는 그런 이제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특혜무역협정을 하느냐? 특혜무역협정이 국민후생에 유리한 것일까? 아니죠.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는 아닙니다. 국민후생이 특혜무역협정 하에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세계시장의 값싼 수입품으로 관세 수입을 얻는 대신에 관세 수입 없이 회원국으로 비싼 제품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거래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에 수입하던 걸 안 하고 왜 우리끼리 거래하느냐?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끼리 더 싸게, 억지로 더 싸게 관세를 깎아줘가 더 싸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관세를 한다 그러면 그 관세 수입을 날렸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 한다 그러면 사실은 관세 수입 날린 비용 따진다 그러면 우리끼리 수입하는 것이 더 비싸게 또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FTA를 통해 가지고 유리한 건 없습니다. FTA는. 물론 이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을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 FTA를 맺은 나라는 칠레입니다. 칠레.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 FTA를 맺은 나라는 칠레입니다. 한 10몇 년 전에 제일 처음 맺었는데 칠레가 왜 난데없이 칠레가 왜 FTA를 맺었냐? 무역 규모도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 나라인데 왜 칠레냐? 미국에 대한 수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칠레하고 FTA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칠레하고 FTA를 맺게 되면 칠레를 보내가지고 물건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미국이 칠레하고 FTA입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없죠. 칠레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관세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 물건을 칠레로 보내가지고 칠레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게 하려고. 그러면 미국으로 직수출하는 것보다 관세가 훨씬 낮게 되죠. 그것을 노리고 칠레하고 FTA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뭔가 FTA를 맺지.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그걸 통해 가지고 양국이 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3국을 이용해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긴 기간을 본다 그러면 또 거기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나프타를 이용해가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멕시코 가서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했죠. 수출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결국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에서 뭔가 산업 정책으로 뭐 FTA가 혜택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후생 차원에서는 전혀 혜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 정책으로 제3국을 이용했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후생 차원에서는 뭔가 하면 다른 나라의 손에 하에서 우리가 이익을 좀 더 본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후생으로 봐가지고는 그거는 그 차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런 게 행해지고는 있는데 별로 뭐 전체적으로 뭔가 파일을 늘리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 특혜무역협정입니다. 굳이 이제 특혜무역협정이 더 좋을 수 있는 경우는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경우입니다. 새로운 무역이 창출될 때 특혜관세는 국민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외부 세계와의 기존 무역이 회원들과의 무역으로 전환될 때는 국민 후생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 간의 FTA를 맺었다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새로운 무역이 창출된다. 무역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서로가 좋아지는 겁니다. 좋아질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FTA는 뭔가 하면 제3국 간의 거래를 양국 간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깎아주니까 더 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더 무역을 많이 하죠. 어차피 이런 거래는 굉장히 이해타산입니다. 완전히 수판을 튕기는 거죠. 계산을 다 해보고 산업별로 수출이 얼마나 더 되고 덜 되고 그거 다 계산합니다. 해가지고 이익이 될 때만 하는 거죠. 피해가 나더라도 뭔가 이익이 훨씬 더 많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익이라는 것은 대부분 기존 무역이 외부 세계와의 기존 무역을 회원국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국민후생이 증가하지 않죠. 순수히 양국 간의 무역만 늘어난다 그러면 국민후생이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기 때문에 국민후생이 좋아지는 거죠. 무역 창출이라는 것은 고비용 국가 생산이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창출이 될 수 있느냐?
고비용 국가 생산이 다른 비회원국가로부터 저비용 수입으로 대체될 때 일어난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FTA를 맺으면 두 나라 간에서 둘 다 각자 두 산업에서 둘 다 만들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 둘 다 한쪽씩 문 닫고 뭔가 하면 한 산업씩 하면서 상대국 물건까지 다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는 소위 무역 창출이 발생하는 거죠. 소위 이제 비교 우위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무역이 생기는 통계라는 논리죠. 그게 이제 FTA를 통해 가지고 관세를 낮추면 그 여지가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무역 창출이 된다 그러면 두 나라 다 뭐 무역 후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무역 전환이다 라는 거죠. 전환이라는 것은 비회원국으로부터 저수입이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이 되죠. 근데 왜 전환이 되냐 그러면 그거는 관세를 깎아줬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조금 더 싸졌기 때문에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 날라간 걸 따져본다 그러면 더 고비용 수입이 생깁니다. 소비자는 조금 더 덜 냈을지 모르지만 관세 수입만큼을 생각한다 그러면 더 고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혜 무역 협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국민 후생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이제 다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맺는 경우 뭐 그런 거는 꽤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자, 이게 이제 현재 맺고 있는, 국가 간에 맺고 있는 FTA입니다. 지금은 이제 FTA도 아까 말한 지금 제일 최근에 세계적인 이슈는 그거죠. 중국과 그 다음에 반중국의 미국 중심의 이런 양세력의 지금 뭐 굉장한 이 충돌입니다. 충돌 때문에 이 자유무역협정, 무역이 블록주의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이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 정치 문제는 정치로 끝내야지 이게 경제 문제로 되고 경제 관계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대국왕의 폐해, 2차 대전의 망령 이런 것을 이제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과거에서의 우리 경험입니다. 자, 이 사항이 무역협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역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질문이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다음 11장. 자, 이제 2장 남았습니다. 11장, 12장. 11장, 12장 2장 남았는데 다음 자, 다음 11장은 제목이 개발도상국의 무역정책입니다. 무역정책인데 이게 이제 10장도 무역정책이었죠. 근데 10장의 무역정책은 서로 상호 간에 뭔가 하면 무역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관세나 뭐 쿼터나 그런 데에 관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한 무역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무역정책을 다룹니다. 자, 여기서 배울 내용은 수입 대체 산업화. 한 주류죠.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85년 이후에 무역 자유화.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가 생겼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다음에 무역과 성장. 아시아의 교역. 이거는 이제 소위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나 뭐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이게 이 방법과 수출 대체 산업화는 굉장히 정반대의 전략입니다. 정반대의 전략인데 그걸 이제 비교를 해보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아까 타이틀 자체가 개발도상국의 무역정책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 용어는 어떤 정의냐, 개발도상국이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하느냐라는데 개발도상국가라는 용어는 정확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지만 많은 저소득국가, 중소득국가들한테 붙여지는 이름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진국 이해는 다 개도국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나오기 전의 용어는 영어로 말하면 developed country. 그게 선진국이죠. developed country고 그 다음에 underdeveloped country. 저개발국이죠. 저개발국.
이게 두 용어였습니다. 전 세계 나라를 이렇게 양분화했습니다. 선진국, 후진국이죠.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선진국, 후진국입니다. 근데 언더데벨롭드 컨트리, 저개발국, 후진국 이 용어를 쓰니까 후진 듣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politically incorrect한 표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 나이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표현을 쓰자 라고 해가지고 후진국이나 underdeveloped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지금은 안 쓰고 그걸 developing country라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선진국 아닌 나라를 다 developing country라고 합니다. 뭐 혹자는 모르는 사람은 뭐 우리는 developing country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런 작가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떤 나라들은 다 후진국이다, 언더데벨롭드 컨트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개 용어가 공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용어가 다 디벨로핑 컨트리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디벨로핑에서 어드밴스드 또는 디벨롭드 그 쪽으로 거의 기울었다고, 경제적으로는 기울었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용어가 개발도상국의 용어다. 선진국이 아닌, 그러니까 더 경제가 성장해야 될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다. 그렇죠? 저소득국과 중소득국까지도 같이 붙이는 용어입니다. 비선진국이라는 용어가 개발도상국입니다. 자, 뭐 현황 비슷한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세계적인 빈부 차이, 그 선진국과 후진국의 빈부 차이가 얼마나 심하냐를 이제 뭐 간단하게 보여주죠. 보여주면 이렇게 보면 미국 뭐 5만 불, 2009년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5만 불, 독일 4만 불, 일본 3만 7천 불, 한국 3만 2천 불. 그 다음에 멕시코 15,000불, 중국 10,000불, 방글라데시 2,000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순서를 본다 그러면 이 제일 바닥이 이게 현재 방글라데시가 제일 그냥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입니다. 제일 못 사는 나라고. 그 다음에 미국이 뭐 제일 잘 사는 나라급이죠. 급인데 이 숫자로 봐가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훨씬 높은 나라. 세계적으로 제일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기억이 안 나네. 영국,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사이에 있는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만 불이 넘습니다. 10만 불이 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부유한 나라. 아까 말한 아주 독특한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 스위스도 거의 한 8만 불, 9만 불 정도 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미국보다도 훨씬 더 1인당 국민소득은 높습니다. 높은데 상대적으로 나라 규모가 적고 경제력은 적은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산유국들,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뭐 8만 불, 10만 불씩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산유국은 뭐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이런 빈부에서는 같이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하고 비교하더라도 이게 2,000불에서 5만 불이라 그러면 10배, 25배 정도 차이가 나죠. 25배 정도 차이가 나고 2,000불, 2만 불, 그러니까 10배에다가 20배,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25배 정도. 그러니까 소득이 평균 소득이 개인 소득도 아닌데 평균 소득이 그 나라 평균 소득이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난다.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떤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어떤 나라가 못 사는 나라냐라고 본다 그러면 자 뭐 쭉 해봤죠. 그래서 내가 아까 한국은 지금 현재 뭐 앞쪽으로 거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자리죠. 5, 4, 3, 3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뭐 1대입니다. 1대.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이 밑에서 뭐 시작할 때는 70년대는 60년대는 뭔가 하면 방글라데시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더 못 살았는데 지금은 일치월장해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죠. 뭐 우리가 성과가 좋지만 우리보다 성과가 훨씬 더 좋은 나라도 많습니다.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한 8만 불 정도 합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요. 대만, 타이완의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타이완 등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 사이에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인당 국민소로 와서 여전히 세계적으로 빈부 차이는 심하다. 심한데 그 사이에 이제 변화도 또 심하다. 자, 경제 발전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느냐. 사실은 뭐 모든 나라가 다 더 잘 살고 싶죠. 그래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정책을 합니다. 정책을 했는데 어떤 정책은 잘못되고 어떤 정책은 잘 되는 그런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드는 것이 우리가 수입 대체 산업화입니다. 수입 대체 산업화는 1980년대 이전에 많은 중저소득 국가에서 채택된 무역 정책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수입 대체 산업화의 나라로 드는 것이 우리가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를 듭니다. 아르헨티나를 따지면 아르헨티나는 여러분들이 명기책에 보면 경제성장 파트에 나와 있죠.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뭐 1900년대 초반, 1905년, 10년대에 보면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소득이 높은 나라였다는 거죠. 물론 이제 빈부차는 더 심할 수는 있겠죠. 아르헨티나가 왜 그래 잘 살았냐 그러면 그 농업덕입니다. 농업. 소위 광활한 농지. 물론 유럽 이민이 개척한 나라고 유럽 이민자들이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일꾼으로 부리면서 광활한 농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그 중에서 특히 뭘 했냐 그러면 이 알파파를 재배해 가지고 소를 키웠죠. 소를 키워서 쌀을 재배해 가지고 그러니까 밀이나 그런 걸 재배해가 수출하는 것보다는 그걸 먹여가 소를 만들어 가지고 재배하면 훨씬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소위 육류 수출국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된 것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때의 그 기술이 되는 것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소를 키워봐야 소고기를 만들어봐야 그걸 팔려고 유럽이나 미국에 보내려고 그러면 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00년대부터 이제 냉장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그 이제 소를 키워가지고 배에다가 소고기를 만들어가 배에다가 냉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운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이제 배도 훨씬 더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그냥 생소를 가지고 실어가지고 보내기도 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부자 나라. 물론 이제 일부 이 농장주가 중심으로 이제 부자 나라가 됐죠. 엄청난 부자죠. 농장주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미국에 버금가는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 우리가 잘 사는데 돈은 많은데 우리도 좀 더 잘 살자. 좀 더 뭔가 하면 뭐 더 모양 나게 잘 살자라는 거죠. 소똥이나 냄새 맡는 게 아니라 더 멋있게 잘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수입하는 그런 멋진 물건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잘 살자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즉 산업화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산업화를 하자. 공장을 짓고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수입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내자. 그게 이제 산업화를 하려는 이제 시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런 수입 대체 전략을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산업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경쟁적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뭔가 하면 우리가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일단 수입품을 그대로 수입한다 그러면 이 물건이 안 팔립니다. 처음에 만들어봐야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만들어도 비싸게 만들 것이고 품질도 못 따라가는 거죠. 이 열심히 몇 년 동안 잘해봐야지 겨우 따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뭔가 하면 수입품이 그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은 이 공장은 뭐 이 성공을 못한다. 그러면 이 공장을 제대로 이제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수입품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막아버리고 국내 공장을 만드는 산업에 대해 가지고는 수입을 막죠. 그래서 국산만 쓰게 만든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 제한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육성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산업을 다 국산화시킬 수 있다. 국산화시키자라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가 소재 산업의 국산화도 뭐 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뭐 여러 무역 분쟁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것인데 뭐 지금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국내에서도 요소수 생산하자 이제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 이제 국내 요소수 생산에 대해 가지고 제일 이제 우려하는 것은 그거죠. 이 요소수 국내에서 공장 만들어 가지고 딱 나올 때쯤 됐는데
다시 요소수 외국에서의 공급 가격이 옛날같이 돼버리면 이 공장은 뭐 그냥 돈만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뭔가 보장만 있으면 만듭니다. 보장만 있으면 뭐 어떻게든 빨리 만들어, 기술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든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데 나중에 국가에서 뭔가 하면 그걸 사주겠다는 보장만 하라. 그러면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국가도 뭔가 하면 그걸 성급하게 보장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어떤 산업에 그렇게 보장을 해가지고 그 돈을 따로 줘야 되는 명분이 참 잘 없는 거죠. 굳이 한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쓰는 용도 정도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국산만 사준다, 뭐 그 정도는 이제 허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옛날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국산화.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를, 국산화를 통해서 산업화를 하자라는 것이 이 수입 대체 산업화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무역 정책을 했는데, 그래가 보면 개도국의 제조업 실효 보유를 본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실효 보유율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위 수입을 막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효세율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실효세율 계산하는 걸 앞에서 봤죠. 그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뭔가 하면 보유율을 보는 경우에 멕시코는 26%, 60년대, 필리핀은 61%, 브라질은 113%, 칠레는 182%, 파키스탄은 271%.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개도국들이 자국의 국산화, 산업화를 위해 가지고 외국의 물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율이라는 것은 보호율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을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국인, 국내 사람들이 국산 물건을 쓰도록 함으로써 소위 산업화를 이루겠다는 거죠. 이 정책의 논리는, 수입 대체 산업화의 논리는 유치산업보호론입니다. 앞에서도 몇 번 설명했죠. 이래가지고 산업을 키워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면 품질도 좋아져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다. 수입품만큼 품질이 되고 가격도 된다. 뭐 그러면 뭐 굳이 외국 물건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하면 뭐 시장도 안 되고 비용도 높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만 보호해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화를 시키고 무역 장벽을 치고 그다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치산업보호죠. 한국과의 특정 산업이 잠재적 비교 우위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 산업이 처음에는 다른 나라들이 잘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익숙해진, 아니면 숙련된 산업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 산업도 숙련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보호를 해준다 라는 것이 유치산업보호론입니다. 즉, 이 산업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들이 국제적으로 충분히 경쟁할 만큼 강하게 성장할 때까지, 산업이 숙련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지원해 준다는 것이 이제 경쟁에서 노출을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치산업보호론입니다. 보호론인데, 자, 실제 그런 식으로 산업을 보호해 보니까 그 결과가 좋은 결과를 얻었냐? 해서 아니더라라는 얘기죠. 경험상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대부분 실패했던 거. 그런 식으로 보호해가지고 산업이 성장을 못하더라. 그럼 유치산업보호론이 뭐가 잘못이냐? 이 논리가 어떤 약점이 있느냐라는 걸 보면, 이 유치산업보호론의 문제점은 미래에 비교가 있는 산업들을 지금 지원하는 것은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가지고 뭔가 하면 나중에 비교가 생깁니다. 뭐 어쨌든 나중에 비교가 생깁니다. 비교가 생길 때 지원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유치산업 보호로 산업들이 결코 보호로 성장하거나 경쟁적으로 되지 못할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보호를 해주면 보호받는 산업은 성장을 못합니다. 보호받는 산업은 보호에 안주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이 산업을 하느냐? 보호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가 없어지면 그냥 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거죠. 보호를 통해 가지고 성장하면 결국은 경쟁적이 되지 않더라 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이 유치산업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시장 실패가 없다 그러면 정부 개입은 정당화되지 못한다. 왜 그걸 뭐 보호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거죠. 보호를 안 해줘도 충분히 오랫동안 하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라 그러면, 경쟁력을 가질 산업이라 그러면 민간이 알아서 할 거다. 모든 산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손해보고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경쟁력을 갖게 된 산업들도 처음에는 손해를 보고 하는데, 거기다 왜 투자를 하느냐, 그 산업에 왜 뛰어들었냐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나중에는 뭔가 경쟁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 산업에 뛰어들고 그래가지고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산업은 그래가 성공하는데 왜 어떤 산업은 안 되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되냐 거죠. 결국은 경쟁력을 가질 산업이라 그러면 기업이 알아서 들어갈 겁니다. 정부에서 따로 보호를 안 해줘도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기업들이 알아서 손해를 보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품질이 낮으니까 뭔가 하면 더 훨씬 헐값으로 팔아주는 거죠. 헐값으로 팔다가 그 다음에 품질이 좋아지면서 뭔가 하면 점점점 가격을 올려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될 명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시장 실패가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특별하게 뭔가 하면 시장에서 민간이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특별한 허들, 장애 요인이 없다 그러면 국가가 지원해 줄 그런 명분은 없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산업보호로는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실제적으로 어떤 산업이 유치산업이냐 결정하기도 쉽지 않고, 이걸 본다 그러면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왜 어떤 산업을 보여주냐, 보여줄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호해주면 결국은 성장을 못하는 것이고, 보호해주면 결국은 성장을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호해가지고 경쟁력을 갖는 예를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유치산업보호론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보호를 해주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지지 기반이 약한 편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특별하게 뭔가 하면 장기적으로 경쟁산업인데 이 산업이 시작될 수 있는, 시작을 못하게 만드는 어떤 제한이 있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하죠. 그런 시장 실패가 있는 경우에는 뭐 도와줄 수가 있죠. 그러면 시장 실패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어떻게 시장 실패가 유치산업들을 경쟁적이지 못하게 하는지, 그런 경우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불안정한 금융자산시장입니다. 즉 불안전하게 작동하는 금융법과 시장 때문에 기업들은 그들의 생산 과정에 충분히 투자하기 위한 저축과 차입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실제 유치산업인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안 이루어집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유치산업을 보호 차원에서 뭔가 하면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호를 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일 더 잘 기능하는 시장을 창출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높은 관세는 새로운 산업이 이윤을 증대시켜서 더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차선의 정책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관세를 높여가지고 보호를 해가지고 이 산업을 키울 수는 있다. 이런 경우. 불안정한 금융자산시장이다.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드는 예인데, 시장 실패 가능한 예로. 그러니까 이 불안전한 것이 제도적으로 불안전한 것도 있고, 일단 뭐 규모에서 불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개도국은 경제 규모가 적죠. 적고 시장 규모, 금융시장이 뭔가 하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기업,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산업을 만들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불안전한 금융자산 시장이죠. 장기적으로 봐가 키우면 분명히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뭔가 하면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민간이 뭔가 하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 만큼 민간이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 정 안 되면 이제 국가가 보호를 해주고 국가가 조달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제일 대표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포항제철 같은 경우입니다. 포항제철, 철강산업.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드는데,
뭐 잘못해서 진짜 잘 안 했으면 실패했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포항에 처음에 제철 공장을 짓겠다. 제철도 뭐 전기로라 그러면 소형 규모로 됩니다. 근데 고로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철강성을 이제 석탄을 떼가지고 석탄까지 섞어가지고 이제 불 붙여가지고 녹여는 철강 물을 빼는 공장이죠. 대형 철강 제조 공장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 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그런 걸 만들자 그러면 다들 전 세계에서 웃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절대 못한다. 거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산업화, 중화공까지 가려 그러면 소위 이 철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철강이. 그 외국에서 수입하는 비상극을 갖고 좀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상극 가지고는 뭐 대체가 안 되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가 철강 공장을 짓겠다 그러면 돈을 안 내는 겁니다. 돈을 안 내죠. 60년대, 그것도 60년대 중반입니다. 60년대, 말도 안 되고 중반 정도에. 그런 경우에 이제 불안전한 금융자산 시장이었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뭐, 그때는 이제 뭐,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에 유치산업을 들 수 있습니다. 성공한 유치산업이가 이런 경우입니다. 외국에서는 다 말도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했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뭐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넣어가지고 뭔가 하면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지가지고 어쨌든 그거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포항제철이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뭐 경쟁력 있는 철강 회사고 그 다음에 그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쇳물 덕에 많은 그 자동차, 조선 아니면 뭐 건설 온갖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하면 경제 발전을 이끌어간 그런 기간 산업이 된 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전한 금융자산 시장입니다. 그 돈을 조달 못할 경우 그런 경우라 그러면 민간이 왜 못하냐? 그때는 그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금융시장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민간이 못하냐? 가만히 놔두면 민간이 장기 경영력 있는 산업을 할 건데 라고 하지만 대부분 뭔가 하면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전용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 앞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불안전한 금융자산 시장이라는 것이 일단 금융시장이 적어가지고 그걸 할 만큼 돈 조달을 못한다라는 것도 하나지만 그 다음에 조달을 했다 그러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못합니다. 워낙 경제가 정치가 안정화 안 됐기 때문에 언제 정권이 바뀌고 언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언제 뭔가 하면 재산을 다 뺏고 알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개도국의 특징이 그겁니다. 정치가 안정적이지 않다.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돈을 벌면 뺏어버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 길게 보고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면 뺏기고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기업들도 뭐 한순간에 다 사람들이 실종이 되죠. 한번 잘못 보이면 뭔가 하면 그냥 다 재산을 뺏고 사람들마저도 실종이 되는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여전히 뭔가 하면 이런 불안정한 금융자산 시장인 겁니다. 금융자산 시장이요. 그 다음에 전용성의 문제. 기업들이 신산업에 대한 투자로부터 얻는 이익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투자 이익을 사적으로 전용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산업에 투자해가지고 얻는 것이 그 산업에서 나온 물건, 뭘 팔아가지고 얻는 이익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한 산업이 생긴다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외부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견문이 넓혀지고 새로운 기술도 알게 되고 상품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 많은 뭔가 하면 이런 이제 외부 효과가 생기는데 그 외부 효과는 자기가 아니죠. 국가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외부 효과까지 따진다 그러면 이건 다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겠지만 개인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벗는 것밖에 계산을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형성의 문제입니다. 즉 산업을 시작할 때 창조되는 지식은 재산권의 결여로 전용하지 못하는 거죠. 뭐 더군다나 외부 경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도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뭔가 하면 기술 개발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옆에 사람이 뭔가 하면 똑같이 물건을 뺏겨가지고 그걸 또 짝퉁을 만들어 판다. 이런 경우에 보호가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이라든지 디자인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즉 전용성의 문제입니다. 재산권의 체제의
재산권 체제가 확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확립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으면 높은 관세는 신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자성제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뭔가 하면 뭐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국내는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짝퉁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짝퉁이 들어가지고 이 재산권 체제가 확립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수익 금지를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높은 관세 이런 걸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뭐 전용성의 문제가 있을 때, 재산권의 확립이 미약할 때, 아니면 뭔가 하면 전용성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국가 보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산업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키울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시장 실패의 예죠. 이런 시장 실패, 시장 자체가 뭔가 하면 제대로 못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 소위 시장 실패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치산업보호론이 가능하다. 유치산업으로 보호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보호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이제 시장 실패의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실제적인 성과는 굉장히 미약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성과는. 중남미 국가들의 수입 대체 산업화는 50년대와 60년대에 제조업을 육성하는 데 효력을 발휘했다. 아까 말한 대로 중남미 국가들이 이제 부자 국가들이 자기들도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수입 대체 산업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브라질이 뭔가 하면 항공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 산업을 가지고 있고 등등 몇몇 산업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이었습니다.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산업화를 한 겁니다. 수입 대체 산업화는 경제 발전을 촉진했는가? 그래서 일부 산업이 소위 뭔가 하면 수입을 막음으로써 국가에서 뭔가 하면 보호를 통해 가지고 산업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경제를 발전했느냐라고 보면 아니더라는 얘기죠. 이 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느리게 성장했다. 더 느리게 성장했다는 것이 남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1990년대, 1900년대 초반에는 미국하고 버금갈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낮아요. 낮고 미국의 뭔가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개도국에, 그러니까 선진국 문턱까지 갔던 나라들이 지금 다시 개도국으로 미끄러져 있는 겁니다. 뭐 지금은 뭐 데피니틀리 개도국이죠. 개도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런 나라 된 거죠. 이런 정책을 보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산업화를 했는데 왜 그래 되냐 거죠. 이 정책이 실패했더라. 왜 실패했느냐? 유치산업보호로는 처음에 믿었던 만큼 타당하지는 않았더라라는 거죠. 유치산업으로 보호를 했는데 보호된 산업들이 다 성장을 제대로 못하더라. 보호하는 기간만 돌아가고 보호 끝나고 나면 보호를 리프트하려고 그러면 당장 다 문 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공장 문 안 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계속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비효율성만 더 높아집니다. 국내 사람들은 뭔가 하면 더 나쁜 물건 비싸게 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입을 금지하니까 밀수를 통해가 물건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산업들은 무역 제한에도 불구하고 혹은 무역 제한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일시적으로 무역 제한을 통해 가지고 보호를 해주면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뭔가 하면 그러니까 경쟁력을 안 갖추더라는 겁니다. 못 갖추더라는 겁니다. 굳이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호를 계속하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도 관계가 없는 거죠. 즉 수입 대체 산업화는 비용을 수반하였고 자원의 낭비를 촉진했다. 복잡하였고 시간 낭비를 수반하였고 생산을 위한 수입 요소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 기업을 포함한 소비자한테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비효율적으로 작은 산업을 촉진했다는 겁니다. 비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뭐 조그만 물건, 어떤 물건은 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한두 나라가 다 만들 정도의 그런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국산화하겠다. 그리고 딱 막으면 조그만 기업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조그만 산업이 하나 되는 거죠. 비효율적인 작은 산업을 만드는 겁니다. 경쟁이 없으니까.
자,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수익 대체 산업화의 전략은 어떤 이 산업 오너가 가지고 있는 제일 민감한 부분은 그거죠. 보호입니다. 보호가 있으면 살아남고 보호가 없으면 죽는 거죠. 보호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제일 신경 쓰는 건 보호다. 그러면 보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제일 큰 노력입니다. 그 노력 자체는 결국은 이게 더 부정부패를 많이 만드는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호는 뭔가 하면 국가 정책이죠. 정치권. 정치하고 뭐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그 보호를 계속 유지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이고 그 로비가 많아질수록 뭔가 하면 부정부패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미 국가들이 뭔가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다. 정치적인 비효율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빈부격차도 심하고 부정부패도 많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계속적으로 쿠데타가 발생하고 금융위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결국은 수입 대체 전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전략 자체가 그러니까 보호에 의한 산업 육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호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뭔가 하면 결국은 부패를 더 많이 양산하는 시스템이 된다. 그래서 실패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그게 이제 소위 수입 대체 전략의 실패에 대한 우리의 경험입니다. 세계적인 경험. 주로 남미 국가에서의 많은 경험입니다. 거기 비해 가지고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소위 뭐 수출 주도적인 전략을 취했는데 자, 뭐 그것까지 가기 전에 먼저 그 중간 단계로서 무역 자유화를 한번 이야기하죠.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을 하는 중저소득 국가들은 수입 대체 산업화를 추정하는 국가들보다 평균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았다. 그래서 80년대 중반까지 많은 정부들은 수입 대체 산업화에 대한 신뢰를 잃고 무역을 자유화하기 시작했고 인도, 브라질은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관세를 대폭 낮췄고 덜 적극적이긴 하지만 여타 개발도상국에서도 관세가 인하됐다. 그러니까 수입 대체 전략으로 이 대부분 이제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나죠. 드러나면서 뭐 여전히 로비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통해서 그걸 유지한 나라도 있지만 이제 상당한 나라들은 이제 그 전략에서 많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후퇴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 보호율을 낮추죠. 그래서 관세율을 낮추면서 이제 자유무역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자유무역으로 가기 시작하죠. 근데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들이 수입 대체 국가보다 평균 성장률이 높았다. 이거는 이제 이 하나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자유무역을 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았다기보다는 이 소위 수입 대체 전략을 한 나라들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거기서 뭔가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그 전략을 안 한 나라보다 더 나빴다는 얘기죠. 그냥 그 전략을 안 하고 있는 가만히 있는 나라보다 더 성과가 나빴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를 야기시킨 거죠. 실제 이제 얼마나 나빴냐? 그러니까 뭐 1910년, 20년대에 뭔가 하면 미국 정도의 국민소득이 있는 나라가 지금은 뭔가 하면 이렇게 떨어진 거죠. 경제가 퇴보를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한 셈이죠. 잘못된 산업 전략, 무역 전략이 뭔가 하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겁니다. 개도국들의 무역 자유화는 무역 규모의 급증과 함께 발전했습니다. 교재에서의 스토리는 조금 이상한데 저는 이야기는 해봅시다. 내가 왜 이상한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70년에서 98년 사이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배 상승하였고 주로 85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많아졌습니다. 1980년대 들어가지고. 이 중에서 개도국의 수출에서 제조업 제품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것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죠. 이제는 뭘 수출하느냐. 옛날에는 농산품, 원자재였는데 지금은 뭔가 개도국 수출품도 대부분 공산품입니다. 물론 이제 기술 수준이 낮은 공산품이 많을지 몰라도 어쨌든 다 공산품이라는 거죠. 제조업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고 제조업 제품이 가장 큰 개발도상국의 주요 수출품이 됐다. 그러니까 개도국들의 주 수출품이 이제 제조업이 된 겁니다.
즉 80년대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굉장히 무역이 발전했다.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역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 이야기는 무역이 점점 더 자유화됐다는 겁니다. 자유무역이 훨씬 더 늘어나면서 무역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무역이 늘어나면서 많은 개도국이 옛날에 비해 가지고 50년대, 40, 60년대에 비해가 더 많이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게 자유무역의 성장을 이끄는 고리가 됐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역을 더 많이 개방하면서 개도국들은 놀라운 성장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무역을 더 많이 하면서 자유무역이 되면서 개도국들이 놀라운 성장을 달성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뭐 인도 조금 끊어지지만 80년대 들어가지고 인도의 관세율이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자신 있는 나라들은 뭔가 하면 관세율을 높여가지고 다 수입을 막고 국내에서 국산품만 쓰도록 하자라는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뭔가 관세율을 낮추는 거죠. 근데 브라질도 관세율이 인도는 막 엄청 높았죠. 높은 것을 이렇게 낮춘 것이고 브라질도 뭔가 하면 이 50% 대해서 뭔가 하면 점점점 해가지고 지금은 대부분 나라들의 관세율이 평균 관세요. 모든 물건 다 합쳐가요. 농산품 다 합쳐가지고도 20%가 안 됩니다. 거의 10% 됩니다. 10%. 지금 더 가면 아마 그 10% 이하 정도가 떨어질 겁니다. 어쨌든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다 하더라도 뭔가 관세율이 지금 현재 10%도 채 안 됩니다. 요 수준이라는 건 10%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옛날에 비해 가지고 관세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떨어지고 어쨌든 경제도 옛날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개도국들이 성장을 많이 했다. 그 관세가 떨어지는데 비해 가지고 또 다른 부분 무역을 본다 그러면 무역이 이렇게 늘어나더라. 수출액이 이렇게 늘어나더라. 물론 수입액도 같이 늘어납니다. 수출하고 수입은 대부분 나라들이 같이 가요. 그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순수출은 거의 영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개도국들의 수출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늘어나죠. 70년대 GDP의 10%인데 세계 GDP의 10%인데 평균이죠. 나라별 평균인데 여기에 비해 가지고 지금 30%가 넘죠. 그 이야기는 3배 정도 늘었다. 3배. 40년 동안에 3배 정도. 양으로는 뭔가 하면 이 비중으로 3배 늘었다는 것은 양으로는 뭔가 하면 10배 정도 늘은 셈입니다. 액수로는. 그런 식으로 비약적으로 무역이 늘었다. 관세도 낮아지고 무역액도 비약적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80년대 이전, 7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무역을 막는 것이 정책입니다. 무역을 막고 국산화, 수입을 막고 국산화하는 것이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그 뒤에는 뭔가 하면 관세는 낮아지고 무역은 확 늘어나는 것이 늘어나면서 이 개도국들이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성장을 했는 거죠. 성장을 하게 됐다. 그래서 데이터를 봐가지고는 무역이 자유화되고 관세율이 낮아졌다는 것이 무역 자유화됐다는 겁니다. 관세율이 낮아진 것이 소위 수출이 늘고 성장을 하게 만든 원인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무역 자유화가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이게 맞냐? 무역 자유화가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느냐에 대해 가지고 답은 엇갈립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데이터를 딱 봤을 때 이제 주장할 때 보면 인과성의 문제입니다. 관세가 낮아져 가지고 수출이 늘었느냐 아니면 수출이 늘기 위해서 관세가 낮아졌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코치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따지고 뭔가 바로 해석해버리면 이런 이제 섣부른 해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보면 그 증거는 혼재되어 있다. 브라질과 다른 중남미 국가들은 수입 대체 산업화 기간보다 무역 자유화 기간의 경제 성장이 더 느렸다. 브라질도 뭔가 관세율을 확 낮췄죠. 낮춘 게 데이터를 딱 봤죠. 근데 브라질은 관세율을 낮췄는데 뭔가 하면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이런 나라를 보면 무역 자유화가 경제 발전을 촉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나라마다 완전 다르지만 뭐 일부 그런 나라는 있겠죠. 뭐 그렇지만 뭔가 브라질 예에 대해서도 이걸 뭐 다른 식으로 디펜드 한다 그러면 불안정한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위기가 80년대 이후에 더 느린 성장에 기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80년대는 금융위기가 터졌다. 뭐 그래서 그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인도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80년대 무역 자유화 기간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무역 자유화가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불명합니다. 무역 자유화 때문에 성장했는지 성장한 뒤에 무역 자유화가 생기는지는 불명하다. 또한 어떤 경제학자들은 팩시올릭 모형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무역 자유화가 소득 불평등에 기여해 왔다 라고도 정합니다. 무역 자유화 통해 가지고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발생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조금 무역이 늘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경제 발전에 성장은 했는지 몰라도 발전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뭐 학자들도 있긴 있죠. 일부 학자들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대해 가지고 소위 자유무역이 가장 성공적인 예다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동아시아 경우입니다. 동아시아의 경우는 이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많이 성장했다. 자, 여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이 앞에 예를 다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무역 자유화가 성장을 시키느냐, 뭐 동아시아에는 이제 그게 비슷하게 이야기되는데 동아시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 자유화 때문에 성장을 됐느냐, 성장 때문에 무역 자유화가 됐느냐, 이 인과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를 낮춘다고 해가지고 더 성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산업화는 관세를 높여가지고 수입을 막아야지 산업화는 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관세를 낮춰버리면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망하는 기업도로 생기죠. 물론 일부 산업은 뭔가 하면 더 성장하는 산업도 생길 겁니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도 생기지만 그러나 또 망하는 산업도 생기죠. 그게 합쳐가지고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그 이야기는 관세를 통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지금도 설명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가 가장 극단적이 있는데 수출에 대해 가지고는 자유무역이죠. 당연히 모든 나라가 수출은 자유무역입니다. 자유무역은 수입이죠. 관세죠. 수입은 끝까지 보호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 80년대 거의 말까지 수출은 완전 보호, 수입은 완전 보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는 고사하고 아예 수입 자체를 금지시킵니다. 수입 금지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자유무역 신용으로 갔다는 것이 이제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바뀐 게 자유무역인데 그 전에 그러니까 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수입 허용 품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품목만 수입 가능하다. 그 이야기는 그 외 이름이 없는 것은 몽땅 수입 금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수입을 막았죠. 수출은 뭔가 목숨 걸고 수출을 하는데 수입은 완전 금지인 거죠. 관세율은 이제 데이터로 낮게 나타납니다. 낮게 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수입 받는 나라에서는 너희는 수출하고 우리 물건도 왜 수입 안 하냐? 그러면 이제 압력이 심하면 이제 조금씩 협의해 가지고 관세율을 낮춥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는 관세율이 낮게 들어오죠. 낮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완전히 그냥 올인 수출만을 위한 정책을 한 겁니다. 지극히 중성주의적인 정책이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정책이죠. 근데 그렇더라도 뭐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하더라도 뭐 대부분 그 정도는 봐줬어요. 못 사는 나라에 먹고 살라고 할 수 없이 저렇게 발버둥 치는데 뭐 그 정도는 봐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철저하게 뭔가 하면 그냥 진짜 수출을 위한 정책을 한 겁니다. 그 정책을 가지고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했죠. 중국도 뭔가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중국마저도. 그렇게 했는 걸 가지고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늘리고 경제를 성장시켰다라는 건 아니죠. 자유무역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냥 무역을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무역이 성장을 시켰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 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시아의 기적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